내용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고요. 물 산업은 크게 점점이 아주 넓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물 산업과 또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또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례였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덥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더운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에 중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벌써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고 둘이서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야, 너 덥지 않냐? 기후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남짓 살았는데 그 10년 남짓의 세월로도 기후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지구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기온 상승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 그중에서도 이제 화석연료 사용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증명이 된 바입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조류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 정도의 그친 국가들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선언 이상의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들 또는 행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한 90% 이상의 인구 GDP 그리고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노력 외에 또 민간에서도 사실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아리백이 대표적인 민간 이니셔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수출기업 중에 16.9%가 아리백과 관련된 압력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형태로 이 경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리백의 경우에는 현재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이 벌써 50%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아리백에는 3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잡은 K-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39개 기업이 가입을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1인당 GDP가 유사한 국가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같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높은 국가들 살펴보시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CC가 이제 제시한 바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 부문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와 그리고 전기 생산의 탈탄소화 이 두 개를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 생산의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후 1.5도씨 시나리오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기 소비는 줄어들 것 같지만 전기 소비는 3배 정도 늘어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목표로 하는 기후 1.5도씨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이나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미 가장 도미넌트한 전원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태양광이고 파란색이 풍력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이 신규 발전 설비의 80%를 차지하고 수력까지 합치면 85%.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물론 지금 누적으로 그렇겠지만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75% 신규 설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 설비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고 나머지 전원들은 거의 이제 시장에서 대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가장 저렴한 전원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조류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왔지만 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 밴드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이 띠가 화석연료의 발전 원가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면 이 가격 수준이 약 킬로와트아워당 100원에서 260원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수력은 당연히 아래에 있고요. 태양광도 10년 사이에 거의 가격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서 현재는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유상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해상풍력도 거의 이제 하단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본다면 가장 저렴한 전원이 뭐야? 라고 하면 태양광과 유상풍력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좋긴 한데 사실 여기 보시면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 위에 걸쳐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늘려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경매제도가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제도는 시장 경쟁에 기반한 효율성, 장기 계약에 기반한 안정성, 그리고 정부 주도로 입지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도입하지 않은 국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경매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산업도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 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이미 폴리부터 해서 웨이퍼셀 모듈까지 주요 밸류체인 하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폴리, 웨이퍼셀 모듈과 같은 밸류체인 전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그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쪽에 폴리랑 웨이퍼 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밸류체인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셀 시장에서 이제 한학 주셀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경쟁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외 시장을 보면 미국과 유럽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풍력 산업을 성장을 시켰고 최근 들어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외 지역들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출 대상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이나 유상풍력 터빈을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하는 와중에 해당 산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의 소재 부품이 자원안보의 한 축으로서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자원안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자원안보 특별법 적용 대상이 기존의 석유나 가스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재 부품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소재 부품이 이제 안보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에 태양광 풍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수단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IRA 잘 아실 거고요.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도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개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외에 캐나다,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이 다들 이제 에너지의 공급망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주요 정책 수단은 세공제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자국산 부품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 수단이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ACR이죠. 자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무역 규제와 이제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시적으로 자국산 부품을 써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다만 대만은 26개 핵심 부품에 대해서 현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공고를 한다든지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든지와 같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자국산 부품 사용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ACR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분쟁이 점점 더 강화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과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력시장의 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변동기 시장 그리고 하루전 시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선도계약 시장 그리고 하루전 현물시장, 실시간 현물시장으로 시장이 구분되는 상황이고요. 변동기 시장에서 가격 입찰로 현물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계약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하고 앞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수소발전입찰 CHPS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도계약 시장이고 재생에너지로 지금 현재는 RPS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매 제도로 만약에 이행되게 되면 이 제도도 이제 선도계약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계약 시장은 현물에 또 참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20년 또는 15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현물 시장은 기존에 이제 그 변동비 시장에서 가격 입찰로 넘어가게 되고 실시간 현물 시장도 도입되게 되는데 현재 제주도에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 하루전 현물 시장 가격 입찰과 실시간 시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라고 불리우는 제도가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당시 5월에는 모의 운영정이었는데요. 6월 1일자로 제주도에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 내륙까지 공개통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요. 컬테일을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실 자기가 써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컬테일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익의 불확실성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좀 더 증가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경매 제도와 같은 선도계약 시장은 또 함께 개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안정성 또는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증가하는 제도와 안정성이 하락하는 제도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REC 가중치입니다. RPS 제도의 핵심 수단이 REC 가중치인데요. 사실 REC 가중치가 없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REC 가중치가 없으면 가장 저렴한 전원만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해상풍력과 같이 발전원가가 높거나 가격이 높은 전원들을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REC 가중치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발전원가도 이제 하락 속도가 다르고 시장 가격이 또 S&P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가중치를 개편을 하게 되고 그 가중치 개편을 통해서 에너지 원가, 전원가, 경제성 또는 정책성의 차이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3년마다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나라가 RPS를 시행한 2012년도 REC 가중치가 개정이 됐고요. 14년, 18년, 17년, 4년인데요. 원래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은 3년만 했죠.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게 돼 있고 올해가 또 3년이 도래 있기 때문에 REC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REC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원별로 이분리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REC 가중치 개정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풍력과 같은 이제 프로젝트 시행 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에는 이 REC 가중치 개정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앞서 이제 그리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전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는 가장 비싼 전원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에 발전원가가 우리나라는 150원 정도고 전 세계 평균이 한 50원에서 60원 정도니까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비싼 상황이고요. 그렇게 비싼 와중에 또 우리나라의 RPS 시장을 보면 현물시장, 보상가 계약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RE100 수요가 늘어나면서 RPS 수요와 RE100 수요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발전원가보다 훨씬 높은 과거에 270원까지 이제 높아졌고요. 지금 현재도 현물시장은 200원, 그러니까 발전원가는 150원인데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200원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되는 RE100 기업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 전기요금의 또 RPS 비용은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이 아마 연 9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RPS로 인한 비용이 7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용을 늘리면 점점 이 기후환경요금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가 에어컨을 켤 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슈는 시장 규모의 불확실성과 보호 속도의 하락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실선은 태양광의 보급, 신규 보급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막대 그래프는 풍력입니다. 풍력은 사실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요. 언제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나마 증가 추세라는 것을 보였는데 2021년 이후로 추세가 꺾여서 지금 현재는 아마 작년 올해는 한 3기가와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에는 4기가와트 넘는 4.3, 4.5 정도까지 이제 태양광이 보급이 됐는데 현재는 3기가와트로 떨어졌죠.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변동을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신규 투자나 증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 사업자들도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규모의 불확실성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는데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의 이슈에서도 그렇고 안보의 이슈에서도 그렇고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모두 이제 열의에 있기 때문에 터빈 생산이 국내 기술로 더 이상 가능한 상황이 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제조도 하고 건설, 유지, 운영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겠지만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을 이기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한다라는 것이 거의 전 산업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인데, 사실 태양광도 그런 이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듈 효율보다 높거나 비슷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력으로도 사실 중국 기업들이 거의 우리 기업들을 따라왔거나 오히려 이제 능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점점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생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RPS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해주고 한다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가중치도 3년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시장의 규모도 적고 경무시장이 가지고 있는 S&P와 REC 판매 시장에서의 이중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 이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많은 불확실성,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PS 제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매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면 경매 제도를 접목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평가가 있고요. 경매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리포트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가장 재생에너지 가격이나 보급에 있어서 문제아라고 불렸던 주요 국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매 제도로 시장에 진입한 태양광 발전원가가 100원 수준에서 5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거의 절반까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글로벌 평균보다 2배, 3배 높은 LCO를 가진 국가가 아니게 됐죠. 거의 글로벌 평균에 근접한 형태로 태양광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매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인가요? 재생에너지 보호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제도를 현행 공급분배 중심의 RPS 제도에서 정부가 입찰을 하는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 제도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법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서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 제도로 넘어갈지 아니면 RPS 제도 하에서 경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접목할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기존에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을 정부 입찰로 통합을 하고 공급 의무자의 역할은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이제 공급시장과 REC 가중치의 일몰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RPS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이 이 공급시장과 REC 가중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시장을 이제 고정가 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REC 가중치로 일몰을 해서 가중치로 보험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형태에서 보험별로 시장을 할당을 해서 해당 보험별 시장 규모를 확정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전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정부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容易해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신호도 더 명확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 정책을 잘 보시면 거의 정부 주도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도 사실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유통이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을 같이 잘 해결을 해왔죠.
주민 수용소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입지의 개발, 환경조사, 발전량 조사, 인허가, 통용계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가 다 지혜를 준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재생의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인데요. 대만은 ZAP라고 해서 그 대상풍력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 지구에서만 대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ZAP를 통해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가 아리백을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해서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21대에 이제 사실 실패를 했죠. 22대에 아마 또다시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 주도,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좀 더 많이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방향성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입지 및 전원 발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가 굉장히 좁죠. 근데 또 60% 이상은 또 산지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30몇 % 중에 또 절반은 농지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대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죠. 빼고 나면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가도 높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발전원가가 빨리 하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태양광을 설치하는 또는 풍력을 설치하는 곳에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아마 지가가 한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는 입지전환 발굴이 필요하고요. 태양광의 경우에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앞서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 국토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진짜 할 만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걸 의미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태양광을 늘리는 게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복합사용 위주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러니까 맨땅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산난태양광이나 영농형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그리고 수상 건물 태양광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산난태양광은 가장 이제 이슈가 철거 리스크,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면서 누구한테 팔았는데 새로 들어온 공장주가 이거 태양광 필요 없으니 철거해라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 설치할 때는 논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논농사를 그대로 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논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현재 일시사용 허가가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년 뒤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2, 3년으로 늘리기 위한 농지법들이 21대에도 한 5분 정도가 농지법 개정을 제시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죠. 올해 이번 이제 국회에도 아마 다시 농지법 개정안을 던지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부의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용 허가 기간 연장을 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차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 형태로 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외에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른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다른 나라처럼 풍력 대단히 몇 개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팍팍 늘리는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국가이고요. 그러다 보면 태양광 풍력 아니더라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열, 수열, 공기열, 육봉 등을 활용해서 현재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략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는 경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조력 경매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발전 단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공급망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의 이슈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의 이슈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주요 정책 수단은 관세나 LCR, 탄소발자국, 자국산 보조금 등이 있고요. 유럽은 NGR 이후에도 풍력발전 액션 플랜이나 태양광 광장 등을 통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IRA 이후에 중국산에 대한 관세 인상, 태양광 발전 및 노동자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주요국들은 거의 대부분 태양광 관련된 무역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탄소 발자국을 도입하고 있는 두 개 국가 중에 하나, 좀 특이한 무역의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LCR이 주요 정책인데 2030년 경이 되면 LCR을 통해서 LCR을 적용받아서 진입하는 해상풍력이 전체 해상풍력의 30%가 될 정도로 LCR에 대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국가의 공급망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국산뿐만 아니라 우국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우국의 소재 부분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국가고 풍력은 수입 국가니까 풍력을 수입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런 공급망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검증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탄소 검증제의 실효성을 좀 강화하고 최근에는 이제 결정지 실리콘에서 텐덤 태양전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차세대 기술을 우리 것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찰을 하고는 있지만 입찰 단계에서는 이미 투자자나 터빈사, EPC, ONM 기업이 다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단에서 프로젝트가 개발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공공부문의 개입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리백 개인 용의 싸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무게는 아리백 개인을 얼마나 잘 하게 해줄 것인가로 이제 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RPS와 아리백의 수요 경합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험을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앞서 발표자분께서 이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목표 하에서 이미 우리가 실현하기 힘들 정도의 수요를 공공 수요로 잡아놨거든요. RPS를. 근데 거기에 민간 수요 아리백까지 더 얹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150원짜리 전력을 200원 주고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현황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탐색하는 그런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입찰 비용이라든지 또는 국회용 전용 입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색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